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태호 최고위원 겸 정책위 의장입니다. 이거 심란한 전국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아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조금 잘못하려니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언론 뉴스나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를 들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보건데, 이제는 심각을 넘어서 아주 위중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세살도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영찬 지금은 국회의원 됐나요? 하기야 언론 통제하는데 1등 공신하고 또 청와대에서 벼슬도 한 사람입니다만 네이버 부사장까지 한 사람이,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야당 이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연설하는 것이 카카오인가요? 어디 메인 뉴스로 뜬 걸 가지고 관계자를 들어오라고 했다는 둥. 왜 그 국회의원이 한권이 분립이 되고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여당의 국회의원이 왜 언론사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평가하고 제목 달고 하는 걸 어디에 놓을지도 왜 들어오라고 합니까? 이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그 카메라에 그런 본인의 핸드폰 메시지가 찍힌 걸 통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언론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오늘 또 그제는 계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 가지고 난립니다. 아마 이제 정권 말기가 하고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이제 조금 정권의 통제를 벗어나서 좀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추 장관의 잘못에 대해서 사설도 쓰고 칼럼을 통해서 또 팩트 조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조중동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은 추 장관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주사파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 분석 기사를 쓰고 시리즈로 계속 내보내도 부족할 터인데, 이런 소재가 있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는 큰 틀을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런 보수 언론의 사명을 다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시민 운동도 하는 과정에서, 방송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글을 썼어요. 전에 외무관료 생활할 때는 글을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때는 많은 칼럼을 쓰고 영자신문, 국내 사이버, 온라인, 오프라인상 등등 해서 칼럼도 많이 쓰고 참여시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한국 기록인증원으로부터
최다의 칼럼과 시를 썼다고 했다고 기록 인증서도 받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대한민국 정치, 사회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깊이 있게 균형잡힌 시각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날카로운 언어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국내에서 지금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해가지고 보수권의 정치활동 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활동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것이 이제 개헌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야당의 존재감도 거의 없어지고 우리 보수권의 활동을 무색하게 하는 이런 조치들이 국민 눈과 귀를 속이면서 교묘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떠도는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들이 마지막 남은 수가 다 이제 붉은 좌파들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큰 틀에 합의하고 있는 국가 운영 체제의 큰 틀을 헌법, 가치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의 헌법을 교체하는 작업을 마지막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과연 언제일 것이냐. 저는 작년 공수처법 통과 시기와 마찬가지로 연말연시 아주 어수선한 품을 타서 소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래는 국회법에 국회의원들 법안 통과에 대한 그런 표결은 본회의장 내에서만 해야지 그게 합법적인 것인데 코로나를 핑계로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원격적으로 투표를 해도 그게 합법적이 될 수 있는 이런 표결 방식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주사파 정권과 상식을 벗어난 집권 세력이 아마 헌법 개정의 활용점정을 위해서 국회법까지 개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합의하지도 않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내용들이 야당을 그저 들러리로 세우고 아마 통과시킬 확률이 많다. 각별히 유념하고 경계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하고 한미동맹의 틀이 와야 되는 그런 본격적인 제도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사파 정권이 이야기해오고 진보를 가장한 수구 좌파 폐쇄적인 민족주의 정권 연방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우리 민족끼리를 공식화하면서 외세를 배격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못 살더라도 북한과 함께 연방제를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전체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기운이 강한 그런 헌법으로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정국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200명이면 통과되는데 이미 범좌파 진영은 190석을 확보했고 103석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 중에서 허점이 있고 지금 책이 잡힌 사람들은 저는 지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마 10명 이상 확보를 해놓고 더군다나 국회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법률을 개정해서 진행한다면은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추측이길 바랄 뿐이고 소문이길 바라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작년에 공수처법과 기타 3대 합법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해치울 수 있는 이 붉은 주사파 권력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광화문 광장에 그 많은 인원을 불러 모르는 그 분노감을 조국 가족의 조국 딸의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한 행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무장관까지 임명하면서 보호하려고 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이 주사파 정권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혁명 전략, 정치적인 목표가 우선인 자들이고,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보존해서 잘못된 노선으로 이 나라를 계속 통치하겠다는 그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국민과 역사에 대한 고려는 아마 후순위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지금 이것이 또 적나라하게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1900 고려대학 2년 마치고 카츄샤 시험을 보고 1984년도 1월 21일 날 84년 카츄샤 1기로 논산훈련소 27년대 입대하던 시절이 생각나네. 군대 생활하니까. 저는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그 육군본부하고 미국의 미팔군에 합동근무하는 부서에 제가 번역병으로 착출이 돼서 육군본부 정부참모부 소속으로 주한미군과 합동근무한 그 용산에서 그런 군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뭐 군생활이 생생한데, 지금 제가 카츄샤로 이렇게 복무하고 있는 추미애 장군 아들 서모 씨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저도 병장으로 만기 대대를 하고 군복무를 한 하나의 시민으로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나이로운 군대가 되고 정신력이 해이해진 이런 군대를 할지라도 이거는 도저히 권력의 특혜를 받는 특권층이 더욱더 자신들의 가족들을 군대에 보내서 국민 화합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 대해서 일깨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변명을 하고 잘못됐으면 사퇴를 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일탈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카츄샤든 일반 사병이든 말이죠. 어떻게 휴가를 말이죠.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일반 카츄샤 사병들보다 25일을 더 썼다고 그럽니다. 어제 제가 기억으로는 일반 카츄샤 사병들은 1년에 휴가를 불과 33.3일인가 이렇게 쓰는데, 이 서모 씨는 58점 몇일 써가지고 33일인가 얼마를 더 썼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자체부터가 장관을 관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정하게 수사하게 서울 동부지검장 자기 측근 빨리 배제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있고 있는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본인은 수사지휘권 배제시키고 업무 정지시켜야 됩니다. 법무장관.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당이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국방부 청사 앞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현수막 문구도 적어서 주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이 주사파 정권의 이런 일탈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국방의 의무, 그리고 대학 입시제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 조국과 추미애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은 분노의 한계를 넘어서 신뢰성을 상실한 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이고 제대로 된 조사와 그런 여러 가지 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재단하면 당장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제대로 전달돼서 이 정권은 지금 여기서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얼마나 통제를 하고 아직도 거짓 기만 전설과 거짓 논리로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몇 가지 많은 이야기보다도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짚어드리면은, 어떻게 휴가 규정에 대해서 말이죠. 카츄샤는 미팔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군의 지원단의 사병으로서 카츄샤로 이제 미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카츄샤 병사도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속이 빤한 거짓말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어제 대한민국의 장관이고 국무위원이에요? 참 이 사람들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납니다. 그럼 대다수의 서민들,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서민들 말이죠. 묵묵하게 성실하게 군대 생활하고 몸이 좀 아파서 참고 이 분단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군대를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주미애 씨 당장 사퇴하세요. 국민과 역사를 뭘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인지 저는 이 정권이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또 저도 군대 생활이 지금 생생히 기억납니다만은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 복귀해서 다시 허락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병가가 10일이 넘으면은 퇴원해가지고 군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육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병원이 진료가 필요하면 진단서 등 그런 걸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방부 훈련이 있어요. 훈련은. 이러한 명백한 법 규정이 있고 관행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추미애 장관과 그 부하 사람들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는 거예요? 분단 국가의 신성한 국방 의무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라더라? 휴가 서류는 1년만 보관한다고요? 서류가 없는 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한국 육군 규정에는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분명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하도 많은 의정부에서 카츄샤 자대 배치 때 용산으로 보직을 달라는 청탁부터 해가지고, 예? 이게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로 있을 때 보좌관이 카츄샤 지원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일 처리하는 그런 일부터 해가지고 당직 사병과의 통화 기록이 다 했는데도 가짜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오늘 본류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일 오후 3시에 국방부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할 때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대체 이 문제 가지고 온 언론이 들끓으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탄행위들이 이 주사파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면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그동안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그 신성한 국방 의무에 대해서 먹물을 끼얹는 이런 작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교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주노총하고 전교조는 이 주사파 정권의 붉은 사상을 지탱하고 있는 조직적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정권을 탄생하는데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고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명명백백하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례에 대해서 이 김명수 대법관 체제는 알면서도 이게 물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억지 논리를 사법적인 기교를 통해서 지금 뒤집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아니면 깡패 집단과 같은 말은 도도하게 사법고시 통과해서 법복 있고 대법관이니 뭐니 하면서 출세해서 거드름 피우면서 품들 잡고 있는데 이 하는 행태를 보고 정신이 부패한 걸 보면은 이들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기는커녕 훗날 역사가 바뀌면 어떠한 철퇴를 맞아야 되는지 이완영이 버금가는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이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왜 이런 양심에 반하고 반국가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진보적 판결이다? 참 웃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메이저신문 한 칼럼을 통해서 한 분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진보적 판결이 아니고 수준 이하의 판결이다. 아주 억지로 사법적인 기교를 동원해서 그냥 여기저기 꿰맞춘 판결이다. 노동조합법은 말이죠. 분명하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때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국회에서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아니, 사법부가 입법부예요? 이러니까 법정신이 다 훼손되고 권력의 생리에 맞춰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치 토대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이런 경우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법에 이런 규정이 통보하게 시행령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던 모법과 시행령의 연관관계는 너무 직접적이고 단순해서 그 뜻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자연스러운 법령 해석을 거부하고 형성적 처분 이런 이야기 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주문에 맞춘 듯한 기교적 개념을 이렇게 구사했다. 이 칼럼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완벽하지도 않고 그 당시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만은 아니 참 노동조합법을 바꾸지 않는 안 되는 일을 대법원이 왜 입법부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 김명수 대법원이 또 이재명 지사 판결할 때도 기가 막혔잖아요. 예? 무죄 판결할 때도 적극적인 방송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볼 수 없다는 회계망측한 또 판결로 이재명 지사를 살려줘서 그들이 대선 가도 게임에서 필요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참 이런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가지고 앞으로 법의 지배라는 법의 통치라는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틀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었지. 참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내 대법관들의 이 판결은 역사에 두고두고 아주 가장 추하고 가장 비양심적이고 권력에 와부한 그런 케이스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왜 제가 이 문제를 살펴보냐면 지금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틀이 지금 사회주의 연방제 틀, 잘 봐주면 전체주의적인 유사자 전체적인 틀로 잘못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좀 바뀌고 있는데 이 전교조의 판결도 그리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목도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죠. 그 당시 노태학 대법관이 주심이었다는데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처분이 위법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지금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회송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교조가 해직구사 규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에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의 노조 처분을 이미 통보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행령 구조 요령에 따라서 통보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상식을 벗어난 판결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설립 과정이 노조와 설립된 후의 노조를 구분하고 이 시행령을 설립된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참 웃을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노동조합법의 조문 중에서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한 규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노조 설립된 후의 노조를 설립 과정 전의 노조와 구분하겠다는 이 해석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법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고 이런 시행령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1심과 2심까지 가고 그랬는데 이 문제 가지고 정부의 법에의한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또 교원노조법 제2조도를 보면은 거기에도 분명히 재직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재직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고, 뭐 이런 명백한 법리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런 수준 미달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당시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2010년 3월부터 자료를 보니까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나 그 전교주에게 그 당시 전교주에게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시정하라는 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 조치에 대해서 전교주의 계속되는 거부로 법에 노조 통고 처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적인 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의 논리라면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일을 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물론 뭐 지금 국회법이 개정된다면, 노동조합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바꾼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행법 가지고는 무리한 해석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올해 6월인가요? 해고자의 그런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련법 개정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 개정안을 의결을 했다는,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법원의 이런 현행 노동조합법이 살아있는데도 이런 판결은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사법부가 기구적인 논리를 통해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한 사법부의 정권에 대한 신념화다, 사법부의 타락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낸 법의 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대법관들이 많이 바뀌었죠. 김 대법원장 본인과 그가 임명제청한, 주로 그 사람이 임명제청한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정권이 임명한 박정화 대법관 등 법의 노조 처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8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런 결론을 냈는데, 하여튼 뭐 주로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사람들,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학, 이분들이 좀 주요한 이런 판결의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드네요. 물론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정권 초기에 임명한 박정화 대법관도 여기 참여했다고 합니다만 그건 뭐 좀 자세히 알아볼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까? 반대 의견을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 2심과 동일하게 정부의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 왜 이걸 뒤집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8명의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의견은 오히려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법령 그 자체를 해석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까지 하면서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본 거죠. 참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에서 일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도, 이 전교조 이 사례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조의 이제 단결권만 강화시켜서 앞으로 사용자 측과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균형성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 그래서 경영계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다 하면서 오려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직자라든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복수 노조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한다는 그런 독소조항이 이제 현실화되면은 강성 노조가 반드시 등장해가지고 아마 사용자 측이나 경영자 측은 막 어려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제 국제 노동기구 ILO가 최근에 핵심 협약 비준이라고 한 그런 권고안이 있습니다. 정부도 막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부의 의결을 통해서 우리 노동 관련 법안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3일날, 지난 9월 3일날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LO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된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경제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가 조출되도록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너무 빨리 급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 우리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라든지 노조 문화의 그런 강성을 볼 때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핵심 협약 비준안 3건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이 핵심 협약 3건의 내용을 보면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한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보호한다,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사항 등이 핵심 협약 3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협약이 비준되면 국회에서 국내법과 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과거 전교조처럼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기업 노조가 해고된 직원을 노조원으로 둘 수 있는 그런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 법이 개정되는 거는 우리가 그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입법부여법까지 하면서 앞질러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분히 정권 신뢰적인 타락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 이 공무원 노조법도 이제 이러한 협약 기준에 따라서 막 개정이 되면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노동 환경이라든지 노사 문화에는 엄청난 변화가 온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일반 국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뭐 합의된 그런 안을 기준으로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면 문제점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경영계나 또 앞으로 이 강성 노조, 그동안에 강경한 노조들의 그런 정치 투쟁한 이런 과거의 잘못된 환경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마련될 수 있지만, 이렇게 대법원에서 먼저 이상한 법 해석을 통해서 먼저 입법부의 노력까지 하면서 이 정부가 지금 전교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태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은 앞으로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전략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좀 토론을 하고 이런 문제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튼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안 3건은 시간을 두고 노사정 간에 이렇게 충분히 토의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라든지 분단 국가에서 노동 환경, 또 대한민국 노조가 정치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까지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빨리 이렇게 가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그 대법원이 이번에 판시한 법의 노조 통보 규정은 그 다수견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대한 해석보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법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분명히 그 반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략회의에서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대법원 이렇게 입법부 역할까지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대신에 우리 당은 아까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이 낸 반대 의견을
우리 수용하는 것이 우리 당하고 보수적인 이런 사상적인 그런 거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라든지 은수미 씨 판결 사례 이런 것도 너무 무리하게 법의 기규를 통해서 억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논교조, 법의 노조 문제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이 지배라는 정신과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법령들은 정권이 바뀌고 또 어떤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부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고 준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옹호하고 정권의 구미에 만난 그런 법 판결을 대법원이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당도 아마 비판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다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수견 8명은 법의 노조 통보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을 규정하므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해직교사 가입을 허용하는 게 법상 결격 사유라 해도 곧바로 법의 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통보가 이루어져야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데 법의 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이고 무효하다. 시행령 자체를 노동조합법 시행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잘못된 견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개의 의견도 또 2명의 대법관이 있어요. 별개의 의견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2명의 별개의 의견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직교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해직자의 노조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표준이고 노조의 정당성은 활동에 따라 평가해야지 해직교원 가입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별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박근혜 정부 때 법의 노조 통보한 것이 맞다. 그거는 밖에서는 안 된다고 한 2명의 그런 의견, 합법하다는 의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련법에 해직교원은 노조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지금 배제하고 있고 이러한 현행 법률에 의해서 전교조는 명백한 법의 노조다. 그래서 다수 의견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 2명의 의견이 저는 우리 당에 지금 흐름과 맞지 않느냐. 이런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 판결을 한 그 당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한 법리 해석이 맞지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정책위 의장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기회가 될 때 전략회의 내에서 한번 토론을 해서 당론을 한번 더 명확하게 다듬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러한 사례가 은수미 성남시장인가요? 이재명 경기도시다 이어서 지금 전교조 법원에도 전교조 그 판결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대법원이 정권이 신여로 전락하고 있다는 무리한 법 해석을 억지로 지금 꿰맞추기는 궤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현행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법리적인 해석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옳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해외 동포 여러분 참 이거 이제 자꾸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은 반복되더라도 안 할 수가 없네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우리 당보도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참 대한민국 앞으로 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 응?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민주주의 일탈행위를 우리가 교정하고 바로 잡아가는지 참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8월 30일 날 창당 3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토론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당부에도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8월 30일 날 당부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이라는 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주사파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칼날을 들여야 되는 막중한 역사적인 책임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제 집회의 길이 이렇게 봉쇄가 되고 이제 소수의 지도부만 참여하는 기자회견은 뭐 간헐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현수막 개첩을 통해서 소명대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막막하게 방향을 잃고 필요하고 있는 대한민국 후의 현주소에 대해서 국민에게 다 알리고 투쟁의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 일정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설마설마하는 일들이 막 항상 우리 눈앞에 금방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수주간의 국제정치의 지금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패권 구도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 만나서 대화하고 웃고 밥 먹고 할 수 있어요. 외교관들이, 정치인들이. 그러나 지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상대하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대선 정국을 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들이 하고 있는 발언과 정책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명백한 메시지들이 지금 한반도로 오고 있어요. 지난번 최고위원회 때 모두 발언과 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발언과 이 정책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우리 동맹국가인 미국의 핵심 인사들이 발언과 어긋나면서 미국의 국무부는 연일 우리 정부의 잘못된 인사들의 발언을 반박하고 즉각 규탄하는 이런 성명을 내고 있는 이 지경까지 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동맹체제가 껍질만 있고 내용이 붕괴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야. 이런 상태로 접합점이 없이 형식적으로 만나서 웃고 떠들어서 이 정권이 본질이 바뀌지 않고 가다 보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유력하게 재선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론과 철수론이 현실화될 거고 이 정부가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언을 보면.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일궈놓은 막대한 부와 또 안보의 틀과 우리 행복 추구의 토대는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현실로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정치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한미군이 진짜 철군한다면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3시간이면 붕괴됩니다.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붕괴되면 경제는 끝나는 거죠. 뭐 있습니까? 왜 그런 길로 가려고 합니까? 이 정권의 한줌담 되는 주사파 인사들이 자기들의 호의호식과 잘못된 철학을 국정에 반영하는 파쟁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네? 권력을 움켜쥐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들이 도를 넘고 브레이크 없이 가다가 파멸하고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은 사례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이 정부가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이 정부의 인사들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고통받고 그동안에 쌓아온 우리 꿈과 우리 미래가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일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한 정당의 정당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느라고 과거처럼 폭넓게 지금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당이라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더욱더 논리적인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동력을 만드는 일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칼을 빼서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전체주의적인 공산당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화웨이라는 기업의 5G를 대표하는 좋은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중국의 대국 굴기를 상징하는 기술 강국을 견인하고 있다는 화웨이에 대한 칼을 뽑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화웨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전자부품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부품들이 미국의 봉쇄로 공급이 안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중국의 화웨이 제품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제품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은 15% 이상까지 핸드폰 같은 경우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5%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 있고 이렇게까지 국제 정치는 냉정한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그만큼 큽니다. 근데 이 주사파정권이 무모하게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하고 편짜가지고 미국에 정면 대응을 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미국은 전 세계 군사적인 패권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경제는 좀 다국화돼 가지고 어느 정도 분산돼 있을 현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경제도 아직 최첨단 핵심 기술, 우주과학 기술 그리고 경제의 동력을 만드는 R&D 쪽은 미국이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든지 생산 역량, GDP 면에서 중국의 등치가 커졌다는 거지. 핵심 기술을 보면은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옳지가 않습니다. 미국 예천년대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분석인 거예요. 지금 미국이 국방 예산이 7천억, 작년엔가 7천억 달러를 썼다고 그러는데 중국 공산당은 아직 2천억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예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은 미국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 다 안 돼요. 경제도 미국의 핵심 부품 봉쇄 조치하니까 화웨이가 몰아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국제정치 현실이에요. 2021년까지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4.3%까지 지금 감소할 수 있다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15%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중국의 대표적인 대국 굴기, 기술 굴기의 대표적인 게 화웨이가 망하면 중국 경제의 핵심은 무너지는 것인데 뭘 가지고 중국이 미국하고 대응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중국 공산당하고 편을 짜고 미국을 무시한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살 길이 열리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 현실을 다시 한번 제가 강의 말미에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미중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대한민국 주사파 인사들이 망언이 빨리 좀 종식돼야 되겠다. 이수혁 주미대사 당장 소환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이인영 통일부장관, 송영길 외통위원장, 문정희 외교안보 특보 등등등등, 정세현 민주평통 차문회 무슨 수석 부의장이, 저도 거기 상임위원 과거에 세 차례 했습니다만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외교안보 라인에서 자꾸 반미적인 발언을 해서 화웨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다 무너지는 거 보겠어요? 한미동맹 파탄나고 미군 철수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3만 불 GNP 퍼캐피타 $10,000로 내려가고 그거 시간 문제 아닙니까? 거기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특수군 20만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군대가 호시탐탐 주한미군이 없다면 이 나라를 적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화학무기는 세계에 3위 보유고 5척등까지 갖고 있고, 핵은 60개까지 보고 있고, 앞으로 1년 안에 100개까지 만든다고 그러고, 탄적은 일컬으면 서울 상공에서 5만 명이 서울 시민을 죽인다는데
5,000톤을 갖고 있대요. 1kg에 5만 명 죽인다는데 탄저균 1톤이면 1,000kg입니다. 5만 명을 1kg가 죽인다는데 50만 명은 10kg, 500만 명은 100kg 탄저군. 탄저군 1000kg 1톤이면 5천만 명을 죽인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탄저군 1kg를 서울 상공에 뿌리면 서울 시민 5만 명이 목숨이 죽는다. 북한이 핵보다도 더 무서운 생화음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왜 자꾸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서류들 합의해 와가지고 평화가 왔다고 거짓 혹세무민하는 논리로 국민들 어렵게 합니까? 안정되고 보장된 민주주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융성의 길을 보장한 한미두명을 왜 흔들고 있어요? 이 정권의 최대의 잘못인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왜 전교조 편 들어줍니까? 순수한 참교육에서 벗어나서 정치활동하고 있는 이념의 쥐들은 이 정권을 만드는데 뒷받쳐주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노동자의 권리만 위해서 투쟁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정치 투쟁을 많이 했잖아. 연방제 통일. 그들이 꿈이 지금 다 집요하게 이 정권을 만드는 지주로서 참여하다 보니까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하자고 지금 떠드는 겁니까? 국가보안법 철폐는 그건 있으나 마나는 법이 됐잖아요. 간첩도 안 잡고 있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이. 그래서 우리 보수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보수가 단합을 해서 단일화된 대우로 싸워서 이걸 처지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정치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양파고가 막 밀려오고 불확실한 그런 21세기 국제질서가 한반도에 직격탄을 날리는데 이 주사파 정부는 이거를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응하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힘을 모아서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잘못된 이념에 기반한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질서를 희생시키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전교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큰 틀에서 좀 보라고 얘기하고 화해의 문제도 지금 다시 언급하는 거는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여러 가지를 안 건드려도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딱 집어서 해도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숨통이 끊길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제재를 받는다면 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뭘 가지고 버티겠어요. 여기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상징이었던 특별경제자유고요.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죠. 옛날에 등수평 시절에만 선진시가 국내 총생산이 약 3,900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약 465조 원인데 이 정도면 홍콩보다 그 GDP 규모가 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선전시에 위치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통계가 있네요. 선전시의 GDP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화웨이와 관련 있는 관련 회사들, 합창업체들, 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하면 이 중국 경제의 상징인 선진시의 그런 경제 특별 자유구역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영향을 받는 다른 기업들은 이 화웨이처럼 핵심적인 기술 역량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손을 보더라도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제화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Unfettered Globalization. 국경이 없이 움직이는 이러한 사회들. 물론 정치적으로는 국경을 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으면 경제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국경이 없이 돈이 흘러다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전 세계가 많이 통합되고 있죠. 그러나 정치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하이팔러틱스 개념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국가 단위로 협상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가고 있는 현실인데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 뭘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전교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도 잠깐 언급을 하는 거는 지금 지난번에 아마 양재치가
부산에 와서 서원이 만나고 할 때 아마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가지 않았었다면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 추측을 하고, 그 압력 때문에 이 주사파 정권이 친중 인사들 때문에 그 엄청난 자리에 안 갔다 얼마나 대한민국 손해봤느냐를 내가 분석해드렸고, 아마 이 화해의 문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중국을 도와달라. 만에 하나 이 정부가 우리 대기업들, 잘 나가는 대기업들, 그나마 남은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는 큰일 납니다. 이 주사파 정권 그러지도 하면 안 돼요. 이번 화해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더욱더 고삐를 쬐을 수 있는 이런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의 틀을 다 같이 가면서 칼을 뺀 미국의 대중국 공산당 봉쇄 전략에 큰 축을 할 거다. 대한민국이 거기서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 주사파 정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이수혁이라는 사람, 그 사람 당장 소환시켜야 되는 거 맞냐? 대미에 비해 최전선에 있는 사람 그런 소리 해야 되겠어요? 여기 주사파 국회의원이 그런 소리를 했다면 혹시나 사상적으로 국제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만 대미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워싱턴의 주미대사가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거 외교부에서 평생 뼈가 굵고 차관까지 하고 나와서 내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정권의 전국구를 받고 또 대사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가로 양심을 팔고 대한민국 외교 안보 국익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제시대 나라 일을 소름에서 친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권력과 명예를 지킨 거가 뭐가 달라요? 내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이수혁 씨 지금이라도 이제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과 영달, 국가 이익을 바꾸면 안 됩니다. 야당은 빨리 소환시키라고 외교부에 압력 넣고 외교부 장관 해임 권한 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인영 씨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소리들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지금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중권의 미사일 배치하면서 사드도 추가 배치하고 미국의 MD 시스템의 일본과 함께 축을 짜야지 앞으로 살 길이 있고, 경제도 주식시장도 보호되고 전체주의적인 흐름을 막는 방파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고 주사파 정권이 이렇게 나라를 파괴하는데도 방치한 우리 국민은 앞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교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도 중요한 문제들이 일주일 내에 스쳐가다 보니까 방송은 딱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꿈과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내서 애국을 하고, 체력이 강한 사람은 투쟁을 하고, 아이디어가 많고 머리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전략을 짜서 그렇게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이런 생각,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들 누가 만들어서 여론조사에서 발표하는 것들, 그거 어디까지, 물론 우리 증거는 없습니다만 믿고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미 민심은 기울고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들이 추구해온 전략과 집요하게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는 유사 전체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둔감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